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뭐 전통의 화약고 발칸 반도나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17대 1로 대치 중인 이스라엘, 아니면 한반도, 대만 등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에서 항상 상위권을 마크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죠. 무엇보다도 여기는 양쪽 다 핵보유국이라는 게 치명적인 특이사항입니다. 핵 소리만 들어도 발작하는 미국조차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는 건 막지 못했을 정도예요. 같은 역사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이 두 나라는 어쩌다가 원수가 돼버렸을까요? 왜 서로 한 지붕에 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지형부터 보겠습니다. 인도 역사의 중심지는 항상 이 북쪽이었어요. 남쪽으로는 데칸 고원,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있고 양옆에는 대양이 펼쳐져 있는 폐쇄적인 지형으로 힌두스탄 평원이라고도 하는 넓은 지역이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는 수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따뜻한 기후의 평원지대라서 서쪽의 인더스강부터 동쪽의 겐지스강까지 엄청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전통적인 꿀땅입니다. 당연하게도 역사상 이런 꿀 같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고, 이런 세력들은 북서쪽의 펀자브 지역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있는 북쪽, 정글로 막혀있는 북동쪽과는 달리 그래도 이쪽의 고원지대는 어떻게 뚫어볼 만한 레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역사는 이 북서쪽을 통해서 누군가 침입한다, 토착 세력들이 남쪽으로 도망간다, 또 누군가 북서쪽으로 침입한다, 기존 세력들이 남쪽으로 도망간다, 이게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날 인도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아리아인들부터가 원래는 침입자였어요.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인더스 문명은 이미 기원전 1000년을 전후에 명맥이 끊겼고, 서북쪽에서 남하에 들어온 아리아인들이 브라만교,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등 인도 하면 생각나는 고유의 종교와 문화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나 구타 왕조 같은 거대 제국들을 세운 주인공들이지요. 그럼 아리아인들 이후에는 누가 쳐들어왔냐? 바로 옆에 붙어있던 페르시아인들이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원전 3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인들까지 쳐들어왔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 간 융합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도의 문화가 외부로 수출되기도 했죠.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문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불교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서북쪽에서부터 침입한 대월지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여기저기로 역수출한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원 후 8세기를 전후해서 도무지 융합되지 않는 규격 외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슬람. 페르시아어를 쓰는 튀르크계 유목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침입해서 인도 북부에 여러 이슬람 왕조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이슬람의 침입 당시 인도 아대륙은 힌두교가 거의 석권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힌두교는 애초에 브라만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로 선배 종교였던 불교나 자이나교와는 바탕이 되는 철학이나 세계관, 모시는 신들이 비슷비슷한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은 비슈누 신의 화신이니까 너희들도 그냥 힌두교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은근슬쩍 흡수하면서 교통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다, 윤회도 없고 카르마도 없고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카스트 같은 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서로 말이 통할 리가 없었어요. 인도인들 세계관이랑 운영체제부터가 달라서 서로 호환이 안 됐다는 거죠. 때문에 북인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지배계층과 힌두교를 믿는 대다수의 피지배층으로 종교가 양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 통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서로 왔다 갔다를 하지. 이슬람 지배층들은 다신교나 마찬가지인 힌두교를 극혐했고, 대부분의 인도 토착민들도 일부 하위 카스트나 불가촉천민들 외에는
시조는 끝까지 힌두교도로 남는 걸 선택해서 이전처럼 살아갔죠. 물론 이런 불편한 동거가 수백 년 지속되며 언어나 문화 면에서는 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종교 면에서만큼은 도통 섞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두 종교의 교리를 절충해서 만들어진 시크교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쪽은 오히려 양쪽 종교로부터 쌍으로 탄압받는 바람에 길을 펴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16세기 인도를 지배했던 마지막 왕조 무굴 제국이 등장합니다. 무굴 제국은 그 이름부터가 몽골에서 온 튀르크계 유목민 세력으로 역시나 페르시아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는 외부 침입 왕조였죠. 문제는 이 무굴 제국이 너무 잘 나가서 남인도까지 밀고 내려와 인도 통일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 과정에서 힌두교 같은 인도의 토착 종교들을 개같이 때려잡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이슬람 지배에 반대하는 힌두교, 시크교 세력들의 반란이 끊이질 않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한다? 영국이 등장한다. 벵골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던 영국 동인도 회사가 지방의 토호들을 하나하나 세력권 안에 넣으면서 무굴 제국의 영향력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인도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넓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남아시아까지를 포함하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보다도 더 넓은 세계거든요. 당연히 역사상 통일이 된 적도 거의 없었고 지방마다 여러 토후국들이 따로 있었어요. 무굴 제국이 가장 잘 나갔을 때도 이런 수많은 토후국들의 지배권을 그냥 인정해주고 나라 안에 나라처럼 두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상황이었죠. 무굴 제국이 약화되자 지방 세력들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 건 당연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위기죠. 거래처에 불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그냥 직접 지점 차린다는 마인드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의 지방 도시들과 토후국들을 하나하나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0여 년 만에 인도 전체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수중에 떨어졌고 무굴 제국은 명목만 남은 허수아비 국가로 전락해버렸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지역마다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법도 다 달라서 뭐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얘네는 또 회사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굴 제국처럼 지방의 토후국들을 그대로 두고 세금 징수권이나 외교권 같은 것만 가져오는 식으로 문제를 피해갔죠. 그러던 1857년 세포이 항쟁이라는 대규모 반란 사태가 터지면서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무굴 제국도 공식적으로 없애버린 뒤 인도 식민지들을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재편해서 직접 통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국 할아버지가 와도 인도를 통합시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냥 각 지방의 문제, 각 종교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는 게 최선이었고 여전히 내륙 지방이나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수많은 번왕국들이 반쯤 독립국처럼 유지되고 있었죠. 사실 오히려 영국이라는 제3자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됐던 겁니다. 1900년대가 되어 인도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인도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냐 라는 것부터 정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대 국가라고 하면 응당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국민 국가를 말하는 건데 지방마다 여전히 토후들이 존재하고 언어나 문화가 외국 수준으로 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종교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영국령 인도제국 인구의 약 70%가 믿고 있던 지배적 종교인 힌두교 그리고 약 20%가 믿고 있던 최대 소수 종교인 이슬람교가 여전히 서로 섞이지 않고 또 미워하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절 동안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의 지위는 역전됐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패권을 빼앗은 영국인들에게 협력하기도 싫었던 데다 힌두교도들한테는 쪽수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분야에서 외면받았던 반면 힌두교도들은 무굴 제국 무슬림들이나 영국 기독교도들이나 정복자인 건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영어도 배우고 식민정부의 여러 관직에도 진출하고 사업도 벌였어요. 자연스럽게 교육 수준이 높은 힌두교도들이 인도 식민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1900년대 초부터는 이런 교육받은 힌두교도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무리수를 두어버립니다. 1905년 뜬금없이 벵골주를 동서로 분할한 뒤 서벵골 지역을 다른 주로 나눠 통폐합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뻔한 수였습니다. 분할시켜서 이간질하는 게 영국의 주특기잖아요. 벵골은 17세기부터 영국의 인도 지배 거점으로 돈도 많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아서 그 반대급부로 힌두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들도 많았는데요. 힌두교도들은 주로 서쪽에 살고 무슬림들은 주로 동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벵골의 힌두교도들을 다른 주로 분산시켜서 행동력을 약화시키고 동벵골의 이슬람교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조치로 힌두교도들의 독립 열기는 오히려 거세지고 1911년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철회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 단체가 바로 인도국민회의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디나 네루 같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인도 건국을 이끌게 되죠. 반면 무슬림들에게는 비상사태!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무슬림은 믿을 수 없는 영국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대로 독립하면 무슬림들은 탄압당하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위기였어요. 1930년대까지 전인도 무슬림 연맹을 중심으로 힌두교와 이슬람을 화해시키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무슬림 독립운동가들 내에서 힌두교와는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고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다른 나라로 분리 독립해 나가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립운동과 자치권 확대에 대한 요구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인도 식민지 출신 군인들이 중동으로 투입돼 영국을 위해 피 흘렸는데 뭐라도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퍼졌던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것도 이때부터로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는 인도인들의 자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인도를 잃고 싶지 않았던 영국은 1935년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해서 인도 식민지의 각 주들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게 되죠. 그러나 힌두교와 무슬림 양측 모두 이 법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국민회의는 종교별로 각 주들이 갈라져 결국 분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고, 무슬림 연맹은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의 주 정부를 장악하고 이슬람을 탄압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독립운동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되어 2차 대전까지 이어졌고, 영국은 제발 전쟁 끝날 때까지만 진정해봐 라며 사정사정하는 입장이 되죠.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뒤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할 힘이 없어진 영국은 인도를 전격적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 1946년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정권 이양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은 이미 극으로 치달은 상태. 벵골 등지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며 상황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영국도 이제는 빨리 손 떼고 싶은데 이거 그냥 두고 가면 내전 각이네. 결국 무슬림 연맹의 염원대로 영국은 영국령 인도 제국을 이슬람 다수 지역과 힌두 다수 지역으로 나눠 분리 독립시키기로 결정합니다. 1947년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인도 자치령과 파키스탄 자치령이었지요. 무슬림이 다수였던 인더스강 유역과 그 너머 지역, 그리고 동벵골 지역이 파키스탄으로 독립했고, 나머지 지역은 인도로 독립해서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남남으로 잘 살면 되는데 왜 아직도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근본적으로 보면 두 나라를 나눌 때 너무 급하게 나눴기 때문입니다. 국경선을 보면 중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죠. 여기가 앞에서 말한 토후국들이 있던 곳인데, 빨리 손 떼고 나가고 싶었던 영국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각 나라의 토후들한테 인도나 파키스탄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독립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얌전히 한쪽으로 안 들어가고 끝내 독립을 선택하거나 양쪽에서 간을 보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국 사이의 분쟁으로 나아가서 전쟁으로까지 확대돼 버렸던 거죠.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카슈미르 토후국으로 소수의 힌두교 지배층이 다수의 무슬림을 지배하는 애매한 인구 구성인데다가 양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자기네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도가 자기네 쪽에 있는 독립 요구 왕국들을 그냥 군대로 밀어버리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러다 인도가 카슈미르까지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파키스탄이 선수를 쳐서 카슈미르에 무력 점령
점령을 시도합니다. 카슈미르 왕의 요청을 받은 인도도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터져요. 독립한 지 1년도 안 돼서 전면전이 터진 상황. 2년간의 전쟁 끝에 영국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고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의 점령 지역인 아자드 카슈미르와 인도의 점령 지역인 잠무 카슈미르로 나눠져 각각 귀속됐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달라진 형제 수준이 아니라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주적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20여 년 만인 1965년 카슈미르에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소련까지 개입해 겨우 뜯어말렸죠. 그런데 여기서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파키스탄 내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슬람이라는 것만 공통점일 뿐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달랐던 동파키스탄 지역이 서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인도 입장에선 개꿀이죠. 바로 물밑 지원 들어가고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터집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던 파키스탄이 결국 지지를 치면서 동파키스탄은 독립에 성공. 이렇게 떨어져 나간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방글라데시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체급상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인도에 비해 한참 밀릴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파키스탄 정치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군부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돼요. 인도도 만만치 않아서 힌두교 극단주의가 세를 불리고 이슬람 혐오적인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됐죠. 심지어 인도가 1970년대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파키스탄도 이에 질세라 핵 개발 맞불을 놓습니다.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상 인도를 자극하면 인도양 전체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적극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었고 인도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요. 파키스탄도 사활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제재고 뭐고 다 감내하면서 결국 핵 개발에 성공했고요. 카슈미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양국 휴전선 사이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국의 핵개발 직후인 1998년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며 전 세계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600년 전 시작된 악연이 수세기 동안 축적되면서 이제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없었다면 달랐을까? 무굴 제국이 없었다면 달랐을까? 솔직히 까마득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 두 나라 사람들이 조금은 더 공통점에 집중해서 언젠가는 평화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